내 딸 같은 마음으로 대해줬더니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당장 나가! 제가 아닙니다, 마님. 제발 믿어주세요. 사모님이 새로운 가정부 영애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가방에서 사모님의 없어진 다이아 브로치가 나왔거든요. 영애는 맹세코 손댄 적이 없었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난동을 부리던 남편이 집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찢어진 양복에서 뭔가가 튀어나와 대구르르 굴러 사모님 발끝에 멈췄습니다. 영애가 고아가 되었을 때 목에 걸고 있었던 며칠 전에 없어진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사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모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거든요. 세상에 단 2개뿐이라던 바로 그 목걸이가요. 펜던트 뒷면을 맞대보았습니다. 반쪽씩 새겨진 황금 소나무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소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소통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번개가 창문을 하얗게 물들이던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어느 골목에 반지하 방, 곰팡이가 핀 벽, 물이 새는 천장, 문 앞에 붙은 빨간 압류 딱지. 34살의 한영애가 식당 설거지를 마치고 절뚝이며 돌아온 곳은 바로 이 지옥 같은 방이었습니다. 새벽에는 건물 청소, 낮에는 식당 설거지로 투잡을 뛰었지만 월세는 3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6살 딸 별이의 감기약 값도 없어서 약국 외상장부에 이름을 올린 지 오래였죠. 영애는 잠든 딸의 이마를 짚어보았습니다. 미열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별아, 엄마가 꼭 나은 대로 데려갈게. 조금만 참아. 그녀는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보따리를 꺼내 그 안에 진주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올 때 원장 선생님이 건네준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고아원에 올 때 제 목에 걸려있던 거라는 말과 함께요. 엄마, 아빠, 저 아직 살아있어요. 어디 계세요? 창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있었습니다. 영애가 별이를 재우고 부엌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쿵, 쿵, 현관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반지하 방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발소리를 모를 리가 없었죠. 문 열어. 한영애, 문 안 열어? 남편 강태호였습니다. 술 냄새가 문틈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영애는 본능적으로 안방으로 달려가 별이를 깨웠습니다. 별아, 별아 일어나. 6살 별이는 눈을 비비다가 아빠의 고함 소리를 듣고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낡은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요. 아빠가 술 취해 오면 옷장에 숨는 것, 그게 이 어린아이가 배운 생존법이었습니다. 쾅! 문짝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태호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빈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밥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릇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돈 내놔. 어디 숨겨뒀어? 다 알아. 내가 몰래 모아둔 거. 여보, 돈 없어요. 진짜 없다니까요. 거짓말. 태호의 손이 영애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팔뚝에는 오래된 담뱃불 흉터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결혼 10년 그녀의 몸에는 이 남자가 남긴 상처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달랐습니다. 태호의 눈빛에 평소와는 다른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태호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그것 말인데 여자애 하나 있어. 6살.
콩팥이든 뭐든 돈만 되면 다 가져가. 오늘 밤에 넘길게. 영애의 숨이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본능은 알고 있었습니다. 딸을 팔아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닥쳐.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걔 하나 넘기면 5천은 받는다고 했어. 그 순간 영애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옷장 문틈 사이로 별이의 겁에 질린 눈이 보였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그 눈. 세상에서 오직 나만 믿고 있는 저 눈. 영애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어도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요. 미쳤어? 내 새끼를 어디 넘겨? 영애는 태호의 팔을 잇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태호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는 사이 영애는 옷장으로 달려가 별이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낡은 보따리 하나만 움켜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버려졌을 때 하고 있던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자신의 뿔이었죠. 인연이. 태호가 쇠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애는 별이를 업고 맨발로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밖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하늘을 갈랐습니다. 등 뒤에서 태호의 고함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딜 도망가? 한영애. 죽여버린다. 골목을 달렸습니다. 빗물이 눈을 가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달렸습니다. 쇠파이프를 끌며 쫓아오는 그림자를 피해서요. 깨진 유리 조각을 밟았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느낌이 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피가 빗물에 씻겨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등에 엎인 별이가 울먹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영애는 쓰레기 더미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태호의 발소리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전봇대에 붙은 젖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창동 입주 도우미 구함. 숙식 제공. 평창동.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숙식 제공이라는 네 글자가 지푸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애는 빗속에서 그 주소를 외웠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릅니다. 젖은 몸을 이끌고 언덕을 올라 높은 담장 앞에 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요. 누구세요? 차가운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전단지 보고 왔습니다. 입주 도우미요. 이 시간에? 미쳤어? 제발요, 하룻밤만. 애 딸린 거지는 필요 없어. 재수없게 비 오는 날 한밤중에 찾아와.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영애는 대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등에 엎인 별이가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손을 대보니 아이의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제발요. 문 열어주세요. 영애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밥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괜찮아요. 아이만 살려주세요. 이 아이만 살려주시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때 저택 안에서 신연자 여사가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여자가 아이를 업고 무릎 꿇어 빌고 있는 모습. 얼마나 처량해 보였는지요. 하지만 신 여사는 커튼을 치려다 멈췄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열에 달아오른 얼굴,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맑은 눈. 그 눈이 신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신 여사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30해 전 응급실에서 어깨를 꿰매고도 엄마 걱정부터 했던 어린 지우의 눈망울이 겹쳐 보였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저 영롱한 눈빛이요. 대문이 열렸습니다. 신 여사가 직접 나왔습니다. 영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별이가 엄마 등에서 스르르 미끄러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아가, 별아, 어서 들어와요. 빨리. 신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집사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의사 불러. 당장. 밤새 난리가 났습니다. 왕진온 의사가 별이의 열을 재고 링거를 놓았습니다. 폐렴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영애는 딸의 침대 옆에 꿇어앉아 작은 손을 잡고 밤새 울었습니다. 별아, 엄마가 미안해. 미안해. 복도 끝에서 신연자 여사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무릎 꿇고 자식 곁에서 밤을 새우는 저 여자의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에 여명이 번지고 있었죠. 영애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문을 두드린 이 집이 어떤 곳인지, 이 인연이 어디로 흘러갈 것인지를요. 다만 오늘 하루 딸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별이의 열이 내린 다음 날 영애는 신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일할 기회를 달라고요. 갈 곳이 없다고, 뭐든 하겠다고요. 신 여사는 한참을 차갑게 내려다보다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청소, 빨래, 밥하는 거 제대로 못하면 그날로 쫓겨나. 그렇게 영애는 이 집의 입주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상을 차리고 집 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손이 트고 무릎이 까져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별이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애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가정부 박 씨가 다가와 소곤거렸습니다. 오늘은 조심해. 1년에 한 번 이 집에서 제일 무거운 날이야. 무슨 날인데요? 잃어버린 아가씨 제삿날. 시체도 못 찾았지만 사모님이 고집을 부려서 매년 이날 제사를 지내셔. 오늘만큼은 사모님 눈에 띄지 마. 뭐라도 잘못하면 난리 나니까. 영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택의 모든 커튼이 쳐져 있었고 고용인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장례식장처럼 무거운 공기가 집 안가득 내려앉아 있었죠. 점심 무렵 신 여사가 상복을 입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이 역력했습니다. 신 여사는 영애를 보자 다짜고짜 카드 한 장을 던졌습니다. 오늘 내 딸 제사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재료로만 상을 차려. 법성포 굴비, 한우 등심, 제일 좋은 것으로.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길로 쫓겨날 줄 알아. 네, 사모님. 영애는 고개를 숙이고 카드를 받았습니다.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는데 온통 정신이 없었습니다. 법성포 굴비 한 두름에 120만 원, 한우 등심 한 근에 15만 원. 영애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누구는 살아서 곰팡이 낀 밥을 먹는데 누구는 죽어서 황제밥을 먹네. 아가씨는 좋겠다. 죽어서도 부모님이 이렇게 챙겨줘서.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정해준 자신의 생일과 같은 날이었죠. 원장 선생님이 임의로 정해준 생일이라 별 감흥은 없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나는 내 생일에 남의 제사상을 차리고 있네. 저택으로 돌아와 부엌에 들어섰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애는 나무를 다듬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것처럼요. 도라지를 찢고 고사리를 묻히고 동그랑땡을 빚는 손놀림이 어찌나 자연스러운지요. 이상해. 이거 왜 이렇게 손에 익지?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영애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이내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바쁜 손을 놀릴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고기를 재우고 생선을 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에게는 제사를 지내줄 부모도 제사상을 받을 부모도 없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뒤로 돌아갈 곳이라곤 어디에도 없었죠. 하지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딸 제사지만 친정 어머니 제사 지내듯 정성을 들였습니다. 좋은 데 가세요, 아가씨. 부모님이 이렇게 그리워하시니까 꿈에라도 한번 나와드리세요. 저녁이 되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병풍을 두르고 촛불을 밝히고 갖은 음식을 올렸습니다. 그 중앙에 4살배기 여자아이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초롱초롱한 눈,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영애는 행주로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아가씨,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부모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꿈에라도 한번 나와주세요. 사진 속 아이를 들여다보며 영애는 절을 올렸습니다. 한편 별이는 상복을 입고 우두커니 앉아있는 신여사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신여사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닦아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0해를 울었는데도 마르지 않는 눈물이었죠. 별이가 작은 손으로 신여사의 상복에 묻은 먼지를 톡톡 털어주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하늘에 있는 언니도 할머니 우는 거 싫대. 별이가 물어봤어. 꿈에서. 신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려 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6살짜리 아이가 너무도 진지한 얼굴로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뭐라고 하던? 언니가 그랬어. 할머니가 맨날 울어서 하늘에서도 마음이 아프대. 할머니가 밥 잘 먹고 웃으면 언니도 웃을 수 있대. 신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린아이의 말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신여사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특한 것.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동석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상 앞에 서서 딸의 영정을 바라보다가 부엌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영애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야윈 어깨,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 최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지우도 살았으면 저 나이쯤 됐겠지. 혼잣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중얼거림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였습니다. 영애는 남은 음식을 정리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하루 종일 제사 준비하느라 밥 한술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사 음식에 손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찬밥에 물을 말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까지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찬밥을 말아먹는 영애의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저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끌림이었죠.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 복도에서 민 상무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최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딸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너 어디 있니? 아빠 보고 싶지도 않아? 창밖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 아래 별채에서 영애도 잠들지 못한 채 목걸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제사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신 여사는 밤새 울다 지쳐 늦잠을 잤고 저택은 여전히 무거운 공기에 잠겨 있었습니다. 영애는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정리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을 끓이려고 냄비에 물을 올렸는데 손이 저절로 토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들깨를 갈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탕국을 끓이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들깨 토란국을 끓이고 있었죠. 이상해. 왜 이게 끓이고 싶지? 영애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들깨 토란국은 고아원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메뉴였습니다. 배운 적도 먹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상하게 이 국이 먹고 싶었습니다. 코끝에 맴도는 고소한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누군가 끓여줬던 것처럼요.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들깨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토란을 어떻게 손질해야 하는지, 배운 적 없는 것을 손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끓여볼까? 제사 다음 날이니까 해장국 대신 영애는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며 국을 완성했습니다. 구수한 들깨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습니다.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신 여사와 최 회장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애가 국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민 상무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이게 뭐야? 네. 제사 다음 날에 이게 무슨 국이야? 맑은 탕국을 올려야지. 근본 없는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 법도를 망치네. 민 상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영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당장 받고. 됐어. 신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신 여사는 국그릇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들깨 토란국을요. 사모님? 신 여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술 떴습니다. 입술에 닿기도 전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최 회장도 얼어붙은 듯 국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도 숨도 멈춰 있었습니다. 여보, 이 냄새 지우가 온 것 같아요. 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지우를 뱃속에 가졌을 때 입덧이 하도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넘어간 게 이거였어요. 들깨 토란국. 최 회장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습니다. 나도 기억해. 새벽마다 이거 끓여달라고 해서 내가 직접 토란 까던 거. 지우가 뱃속에서 이거 먹으면 발로 찼어요. 좋다고. 세상에서 이 맛을 제일 좋아했던 아이가 우리 지우였는데. 신 여사가 주르륵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불룩한 배를 안고 식탁에 앉아 이 국을 먹던 날들, 뱃속에서 꿈틀거리던 작은 생명. 그 모든 것이 이 냄새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민 상무가 황급히 나섰습니다. 사모님, 제가 치우겠습니다. 이런 국은 그냥 둬라. 최 회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지우가 먹고 싶어서 시켰나 보다. 그러니까 그냥 둬. 민 상무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섰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신 여사가 고개를 들어 영애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왜 이 국을 끓인 거야?
영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자신도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그냥 손이 저절로요. 말씀드리기 못하지만 저는 힘들 때마다 이게 먹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이 국만 생각나면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제 생일날에는 항상 미역국 대신 이게 먹고 싶었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그랬습니다. 신 여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생일? 내 생일이 언제니? 4월 12일이요. 쨍그랑. 신 여사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 회장도 움찔했습니다. 뭐라고? 4월 12일? 네, 사모님. 고아원에서 정해준 생일이라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신 여사와 최 회장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우의 생일이 4월 12일이었습니다. 어제 지낸 제사의 날짜, 잃어버린 딸의 생일이요. 여보. 신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분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30년 동안 수없이 헛된 희망에 가슴 졸였던 부부였습니다. 쉽게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 여사의 눈은 영애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야윈 얼굴, 거친 손, 수척한 어깨, 그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됐다. 가봐. 신 여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애는 어리둥절한 채로 부엌으로 물러났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최 회장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고 창가에 서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는 지우의 어릴 적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설마. 최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요동쳤습니다. 들깨 토랑국 4월 12일 생일.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했습니다. 그날 밤 신 여사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화장대 위에 진주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에게 채워줬던 것과 똑같은 목걸이. 이것만 있으면 지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그 목걸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신 여사가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한테 온 거니? 그 아이가 너인 거니? 창밖에는 초승달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달 아래 별채에서 영애도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모님의 눈물, 회장님의 굳은 얼굴, 그리고 들깨 토랑국. 왜 저렇게 우셨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영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봐야 답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의 목걸이를 꺼내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엄마, 아빠 대체 어디 계세요? 두 개의 목걸이가 같은 달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체에서, 하나는 별체에서. 서로를 찾아 헤매는 두 조각의 소나무가 불과 몇십 미터 거리에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들깨 토랑국 사건 이후 저택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 여사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은 듯 외면하던 신 여사가 이제는 별이가 다가오면 내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신 여사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관절염 때문에 날이 흐리면 무릎이 쑤셨죠. 그때 별이가 종종종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별이가 해줄까요? 뭘? 다리 주무르는 거요. 우리 엄마도 다리 아프면 별이가 해줬어요. 신 여사는 어이없다는 듯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별이가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무릎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이라 힘은 없었지만 그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별이 노래 들을래요? 노래. 별이가 갑자기 트로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사랑의 배터리를 제법 구성지게 불렀습니다. 어설픈 가사와 삐뚤빼뚤한 박자였지만 신 여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요게 어디서 이런 걸 배웠어? 텔레비전에서요. 할머니, 좋아요? 시끄러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신 여사는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영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 여사가 영애와 별이를 데리고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정원을 걸으며 신 여사가 별이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별이를 예뻐해 주셔서요. 별이가 할머니 생기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신 여사는 대답 대신 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걸어가는 아이. 문득 생각했습니다. 손녀가 있었으면 이랬을까? 지우가 살아서 시집을 갔으면 나도 이렇게 손녀 손을 잡고 다녔을까? 그 생각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날 밤 영애는 별채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 천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부모의 흔적. 언제 봐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아빠. 영애가 목걸이를 달빛에 비추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별이도 건강하고요. 보고 싶어요. 어디 계시는지만 알면 뵈러 갈 텐데요. 그때 창문 밖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민상무였습니다. 그는 매일 밤 별채 주변을 서성이며 영애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들깨 토랑국 사건 이후 불안했습니다. 회장 부부가 저 여자에게 묘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창틈 사이로 목걸이가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진주, 독특한 디자인의 펜던트. 민상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건 신 여사가 30년째 애지중지하며 특별한 날에만 하는 그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였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이라던 그 목걸이. 하나는 신 여사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잃어버린 딸이 하고 있었다던 바로 그것. 민상무는 황급히 본체로 돌아갔습니다. 서재에 몰래 들어가 옛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가문족보, 목걸이 제작 영수증, 실종 당시 경찰 보고서, 밤새 서류를 뒤져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어. 저 목걸이가 맞아.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상무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영애가 빨래를 널러 뒤뜰로 간 사이 그는 재빨리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을 뒤져 보따리를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꺼내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 J, W, 지우, 최지우, 젠장. 민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집에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게 밝혀지면 30년 동안 공들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민상무는 목걸이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넌 그냥 식모야. 증거만 없애면 아무도 몰라.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별채를 빠져나왔습니다. 해질녘 영애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려다가 문득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정리해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설마. 영애는 급히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가 없었습니다. 어디 갔어? 어디 있어? 영애는 방 안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이불 밑, 장롱 속, 바닥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영애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부모의 흔적. 그것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떡해요? 이제 뭘로 찾아요? 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엄마. 별아. 영애는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목걸이가 저절로 없어질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이었죠. 하지만 누가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서울 어느 허름한 모텔에서 강태호가 흥신소 직원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찾았어요. 평창동 대상그룹 회장 저택입니다. 당신 마누라 거기서 식모살이 하고 있더라고요. 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대상그룹? 그 재벌? 네. 저택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태호의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습니다. 도박빚에 쫓기던 그에게 이건 기회였습니다. 잘 됐네. 재벌집이면 돈 좀 뜯어내겠는데? 내 마누라가 거기서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알면 쪽팔려서 돈 줄걸. 기다려라, 한영애. 내가 어디로 도망가든 내가 찾아간다. 그는 쇠파이프를 챙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평창동 저택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집 안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영애는 잃어버린 목걸이를 찾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고 민상무는 양복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잃어버린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애는 밤새 울다 지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억지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 여사가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 또한 공기를 다 비웠습니다. 30년째 입맛을 잃고 죽만 겨우 떠먹던 신 여사가요. 영애가 차린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반찬이 입에 맞네. 신 여사가 무심히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식욕이었습니다. 여보, 밥맛이 돌아온 거야? 글쎄요. 그냥 오늘따라 먹고 싶더라고요. 최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식탁 끝에 앉은 민상무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전연 때문에 사모님이 저러시는 거야. 빨리 쫓아내야 해. 민상무는 결심했습니다. 목걸이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여자를 완전히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상무는 신 여사의 안방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위에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신 여사가 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갑오로 수억 원을 호가하는 물건이었죠. 민상무는 그것을 품에 넣고 슬금슬금 별채로 향했습니다. 영애의 시장 바구니가 문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상무는 주위를 살핀 뒤 바구니 안감 속에 브로치를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한영애. 민상무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 신 여사가 사색이 되어 방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나왔습니다. 누가 만진 거야? 최 회장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민상무가 득달같이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외부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저택 안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 가져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모든 고용인의 짐을 검사해야 합니다. 최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용인들이 거실에 불려나왔습니다. 박 씨, 김 씨, 운전기사, 경비원, 그리고 영애까지 모두 일렬로 서서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상무가 한 사람씩 가방과 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의 가방, 김 씨의 보따리, 운전기사의 서랍.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애의 시장 바구니 앞에 섰습니다. 이건 내 거지? 네, 저요. 민상무가 바구니를 뒤집었습니다. 안감 사이로 번쩍이는 것이 툭 떨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 브로치였습니다. 이게 뭐야? 신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저 아니에요. 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영애가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시침 이를 때 내 바구니에서 나왔잖아. 민상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진짜 아니에요. 누가 넣은 거예요. 맹세코 저는 손도 안 댔습니다. 영애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누명을 쓴 적이 있었죠. 다른 아이가 훔친 물건이 자기 침대 밑에서 나와서 종아리가 퉁퉁 붓도록 매를 맞았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또야. 또 이러는 거야. 왜 맨날 나한테 이런 일이. 신 여사가 차갑게 영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조금씩 열리던 마음이 얼음장처럼 닫혀버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대해줬는데, 내 딸 같은 마음으로 대해줬더니 내 뒤통수를 쳐? 사모님, 정말 아니에요. 닥쳐. 신 여사의 고함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묵은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딸처럼 여기려던 마음이 무참히 짓밟힌 기분이었죠. 그때 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우리 엄마 도둑 아니에요. 6살짜리 아이가 엄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남의 거 안 가져가요. 엄마는 착한 사람이에요. 별이가 아는데요. 이것 봐라. 딸년도 똑같네. 민상무가 비웃었습니다. 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애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사모님, 억울합니다. 맹세코 손 뗀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저희 갈 데가 없습니다. 제발이요. 하지만 신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믿어? 증거가 내 가방에서 나왔는데 뭘 믿어?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최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 콩밥을 먹어야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당장 이것들 끌어내. 회장님, 제발요. 애마는 봐주세요. 영애가 오열했습니다. 그 순간 별이가 엄마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손을 대보니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스트레스와 공포에 열이 치솟은 것이었습니다. 별아, 정신 차려. 영애가 딸을 끌어안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딸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민상무는 회심의 미소를 감추며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인터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광적으로요. 마치 누군가 발로 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대문 쪽에서 쇳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쾅, 쾅, 쾅. 무언가 대문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문 열어. 한영애, 나와. 어디서 팔자 고치려고 숨어 있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태호였습니다. 쾅, 쾅, 쾅. 굉음이 저택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대문이 찌그러지는 소리, 쇠가 쇠를 때리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문 열어. 한영애, 죽여버린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더니 경비원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경비원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 틈을 타고 강태호가 저택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어디야? 한영애 어디 숨었어? 태호가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쇠파이프가 장식장을 후려쳤습니다. 와장창 수백만 원짜리 도자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어. 이게 무슨 짓이야? 최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른이 넘은 노인이 술 취한 장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태호가 회장 부부를 노려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들. 우리 마누라가 여기서 신세 좀 졌죠? 얼마나 꼬리를 잘 쳤으면 이런 대궐 같은 데서 식모질을 하고 있어. 이자가 지금 뭐라는 거야? 누구야 당장 끌어내. 최 회장이 고용인들을 불렀지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태호 앞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신 여사는 소파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30년 전 악몽과 겹쳐졌습니다. 딸을 잃어버리던 날 놀이공원의 인파 속에서 느꼈던 공포. 그때와 똑같이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민상무가 다가왔지만 신 여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태호가 거실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린 영애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있었네, 이년아. 영애는 별이를 품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열에 지친 아이가 엄마 품에서 가늘게 떨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애가 아파. 아픈 애한테 이러지 마. 애? 그 애가 내 씨인 줄 알아?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는 것을. 태호가 침을 뱉었습니다. 영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호가 최 회장 부부를 돌아보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년인 줄 알아요? 남편 버리고 도망친 꽃뱀이에요. 여기서 한탕 해먹으려고 들어온 거라고요. 불쌍한 척, 착한 척 연기하면서 돈 뜯어내려는 거예요. 닥쳐. 최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뭐요, 어르신. 나한테 손찌검하게요? 그러다 뼈라도 부러지면 어쩌려고. 태호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탕탕 내리쳤습니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분노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집에 가자. 응? 착하게 따라와. 안 그러면. 태호의 시선이 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인연이 말 안 들으면 얘부터 처리해야겠네. 태호가 별이를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영애가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영애가 별이를 감싸 안은 채 등을 돌렸습니다. 태호의 발길이 영애의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영애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품 안의 별이는 놓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날 때려. 나한테 화풀이해. 애는 건드리지 마. 영애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태호가 쇠파이프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영애의 등 위로 내리칠 기세였습니다. 미친년 끝까지 말을 안 들어. 그만. 민상무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갔습니다. 이대로 경찰이 오면 큰일이었습니다. 자신이 짜놓은 판이 엉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민상무가 태호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했습니다. 돈 줄 테니까 조용히 데리고 나가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와요. 그럼 당신도 골치 아파지잖아. 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 얼마? 500, 아니 1000만 원 줄게요. 그러니까 조용히 저 여자랑 애 데리고 나가요. 민상무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회에 영애와 태호를 한꺼번에 처리하면 완벽했습니다. 저 여자가 이 집을 떠나면 목걸이 문제도 핏줄 문제도 영원히 묻힐 터였습니다. 최 회장이 지쳐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다.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다 끌어내. 저것들 다 데리고 나가. 그 말에 영애의 눈이 최 회장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신 여사를요. 절망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사모님, 저 정말 도둑 아니에요. 브로치 손 뗀 적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신 여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영애의 눈을 마주볼 수 없었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난장판을 책임질 기력이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끌어내. 신 여사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영애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태호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됐어, 이년아. 집에 가자. 할 말 있으면 집에서 해. 태호가 영애를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영애는 별이를 품에 안은 채 끌려갔습니다. 거실 바닥에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옆구리를 걷어차일 때 손목을 함께 맞았는지 손목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피나. 엄마 아파. 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별아. 괜찮아. 영애는 끌려가면서도 눈을 돌려 신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과 신 여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신 여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영애의 눈빛이요. 어딘가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30년 전 인파 속으로 사라지며 엄마를 부르던 아이의 눈빛. 그때와 똑같았습니다. 애절하고 간절하고 슬픈 눈. 지옥? 신 여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몸이 굳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영애와 별이가 현관을 향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민상무가 지갑을 꺼내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자, 여기 돈이요. 이거 받고 조용히.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호가 민상무의 지갑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씩 웃었습니다. 고작 이거? 재벌 집사가 푼 돈밖에 없어? 이게 지금 있는 전부예요. 거짓말하지 마. 태호의 눈이 민상무의 양복으로 향했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양복 안주머니를 자꾸 만지더만. 뭐 숨겼어? 민상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라는 거야? 빨리 나가. 민상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박꾼의 직감이 발동한 것이었죠.
저 양복 안에 뭔가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저자가 안주머니를 만지작거리는 게 눈에 거슬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뭐가 들었어? 아무것도 없다니까. 민상무가 뿌리치려 했지만 태호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민상무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내놔. 숨긴 거 다 내놔. 이거 나. 미쳤어. 민상무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주머니를 두 손으로 감싸며 버텼습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거기 들어 있었으니까요. 이 목걸이만 지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 뭔데 그렇게 숨기려고 하지? 더 비싼 거야? 태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는 걸 보니 분명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두 남자가 뒤엉켜 뒹굴었습니다. 거실 바닥을 구르며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민상무가 버티려 했지만 태호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내놓으라고. 태호가 민상무의 양복깃을 잇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투두둥 마이너스 짤랑. 양복 안주머니가 찢어지며 그 안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습니다. 번쩍이는 물체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대구르르. 진주 목걸이가 바닥을 굴러갔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굴러가더니 소파에 앉아있던 신 여사의 발끝에서 멈췄습니다. 신 여사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태호의 고함도 민상무의 비명도 별이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바닥에 떨어진 목걸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 여사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숨이 멎었습니다. 세상에 단 2개뿐인 목걸이, 자신이 목에 걸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 34년 전 남편이 아내와 딸에게 선물했던 쌍둥이 진주 목걸이. 신 여사가 펜던트를 뒤집었습니다. 거기 선명하게 새겨진 이니셜이 보였습니다. J, W, 지호, 최지호. 제 목걸이. 영애가 소리쳤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태호가 머리채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제 거예요. 제 목걸이에요. 왜 민상무님이 가지고 있어요? 영애의 외침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신 여사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신 여사가 자신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2개의 목걸이를 나란히 들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진주의 크기, 체인의 두께, 펜던트의 모양까지 티끌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어깨 너머로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거 당신이 만든 거잖아요. 신 여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당신이 주문 제작한 거잖아요. 세상에 2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최 회장이 두 목걸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펜던트 뒷면을 맞대보았습니다. 반쪽씩 새겨진 황금 소나무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완벽한 소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최 씨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평생 남들 앞에서 눈물 한 방울 보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뭘 꾸물거려. 빨리 가자니까. 태호가 영애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영애가 비틀거리며 끌려갔습니다. 그 순간 태호의 손이 영애의 낡은 티셔츠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또 한 번 울렸습니다. 영애의 옷이 크게 찢어졌습니다.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거실의 샹들리에 불빛 아래
영애의 어깨에 난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톱니바퀴 모양의 오래된 흉터. 30년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은 상처. 어린 시절 지우가 정글짐에서 떨어져 날카로운 쇠에 찢어졌던 그 자국. 신 여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피투성이가 된 4살짜리 딸, 12바늘을 꿰매던 의사의 손, 그리고 흉터를 보며 울던 자신에게 작은 손을 내밀던 아이. 엄마, 울지 마. 엄마가 호해주면 하나도 안 아파.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환청인지 기억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지우야. 신 여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우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야. 신 여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태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안 돼. 내 딸이야. 내 딸라.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의 몸에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신 여사가 태호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미친 할망구가. 태호가 뿌리치려 했지만 신 여사는 놓지 않았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팔이 긁혀도 매달렸습니다. 내 새끼야. 30년 동안 찾은 내 새끼라고. 최 회장도 뛰어왔습니다. 고용인들도 달려들었습니다. 태호를 에워싸고 영애를 빼앗았습니다. 영애는 바닥에 쓰러진 채 멍하니 신 여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모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요? 왜 사모님이 자신을 딸이라고 부르는 건지요? 지우가 누구예요? 영애가 물었습니다. 신 여사가 무릎을 꿇고 영애 앞에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영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너야. 네가 지우야. 내가 30년 동안 찾은 내 딸. 그 순간 영애의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 스쳤습니다. 솜사탕 냄새, 엄마의 손, 놀이공원의 인파,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흉터에 입을 대고 호, 호, 불어주던 따스한 기억. 엄마가 호해줄게. 호. 그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영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엄마요?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신 여사가 영애의 어깨에 난 흉터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30년 동안 꿈에서도 보았던 상처, 자신 때문에 생긴 상처, 손가락이 닿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신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널 아프게 해서 미안해. 더 빨리 뛰어갔어야 했는데. 그때 손을 놓쳐서 미안해.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해. 신 여사가 영애의 흉터에 입술을 가져다 댔습니다. 호. 따스한 입김이 닿았습니다. 호. 그 순간 영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막혀있던 기억의 댐이 무너지듯 파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놀이터의 햇살, 정글짐 꼭대기에서 본 하늘, 떨어지는 느낌, 아픈 어깨, 그리고 울면서 호해주던 누군가의 입술. 엄마가 호해주면 하나도 안 아파. 그치? 그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엄마. 영애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영애가 신 여사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울었습니다. 최 회장이 다가왔습니다. 70평생 강철같이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눈물은 나약한 것이라고,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이 말없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굵은 팔로 아내와 딸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30해 동안 혼자 삼킨 눈물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최 회장이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최 회장이 2개의 목걸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내의 것과 딸의 것, 펜던트 뒷면을 맞대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2 조각이 하나로 맞물렸습니다. 황금 소나무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하나라는 뜻이야. 34년 전 분만실에서 했던 말을 최 회장이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별이었습니다. 열에 지친 얼굴로 엄마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저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진짜 우리 할머니 맞아? 영애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별아. 진짜 할머니야. 신 여사가 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야. 이리 와. 별이가 신 여사의 품으로 안겼습니다. 3대가 한데 뒤엉켜 울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얼굴이 사색이 된 자가 2 있었습니다. 민상무와 강태호였습니다. 민상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고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도망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최 회장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민상무. 최 회장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상그룹 총수, 재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딜 도망쳐? 회장님. 저는 그저 내가 왜 내 딸의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지? 최 회장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민상무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도 방금 안 거예요. 저 여자 방에서 우연히. 거짓말. 영애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걸이 며칠 전에 없어졌어요. 제 방에 누가 들어와서 가져간 거예요. 민상무님이었군요. 당신이 훔쳐간 거예요. 민상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브로치도 당신이었지. 최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 딸 가방에서 나온 그 브로치. 내가 넣은 거지? 아닙니다. 전 몰라요. 민상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30년 동안 이 집을 위해 충성했잖습니까? 충성? 최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유산 노리고 변호사랑 만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다 알고 있었어. 다만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민상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가정부 박 씨가 나섰습니다. 회장님, 저도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민상무가 평소에도 서류 위조하고 회계장부 조작하는 거 봤습니다. 저한테도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말 안 하면 불법 체류자라고 신고하겠다고. 다른 고용인들도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협박받았습니다. 회사 돈 빼돌리는 거 본 적 있어요. 죄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상무가 30년 동안 숨겨온 악행들이 한꺼번에 드러났습니다. 최 회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나야. 지금 당장 현금 10억 가져와. 그리고 경찰청장한테 연락해. 체포해야 할 놈이 있어. 그리고 사채업자들 연락처 아는 대로 다 불러 모아. 전화를 끊은 최 회장이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뒤집힌 것을 깨달은 것이었죠. 저기요. 회장님. 태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어른,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순식간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방금까지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악마가 찍소리도 못하고 빌고 있었습니다. 아까는 제가 술 먹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잘할게요. 영애 잘 모실게요. 영애가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런 인간과 10년을 살았다는 게요. 최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감히 내 딸을 어떻게 했어? 이 쓰레기 같은 놈아.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닥쳐. 잠시 후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열자 돈다발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돈다발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의 얼굴 앞에 내던졌습니다. 돈, 여기 있다. 돈다발이 흩날렸습니다. 5만 원짜리가 눈처럼 뿌려졌습니다. 내놈 목숨값이다. 받아라. 태호가 본능적으로 돈을 주우려 했습니다. 네 발로 기어다니며 돈을 긁어모았습니다. 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현관으로 험상궂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강태호 맞지? 누구세요? 빚쟁이지 누군 누구야? 이제 넌 우리 거다. 태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진 빚, 원금이자 합쳐서 8억이더라. 회장님이 그 돈 주시면서 꼭 너한테 그만큼 받아내라고 하시더라. 같이 가야겠다. 사채업자들이 태호를 끌어갔습니다. 태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살려줘. 한영애. 영애야. 제발. 영애가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이름은 최지우야. 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신 찾지 마. 태호가 끌려나갔습니다. 비명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 상무가 수갑을 찬 채 끌려갔습니다. 회장님, 저를 이러시면 안 됩니다. 30년 충성이. 충성? 최 회장이 일갈했습니다. 감히 내 핏줄의 증표를 훔치고 내 딸을 도둑으로 몰아? 넌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주마. 내가 죽어도 넌 못 나와. 민 상무가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영애는 생각했습니다. 악몽이 끝났다고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다고요. 신 여사가 영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집에 왔어. 이제 아무데도 안 가도 돼. 영애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6달이 흘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3호 법정. 영애가 긴장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영애가 아니었죠. 최지우였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청구인 한영애와 피청구인 최동석, 신현자 사이의 친자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의 본래 신분인 최지우로의 호적 회복을 인정합니다. 최 회장과 신 여사가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만에 딸을 되찾으셨군요. 축하드립니다. 판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가 부모님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30년 동안 떠돌던 미아가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또 6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평창동 저택의 정원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날려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정원 한가운데 놓인 티테이블에서 신 여사와 지우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신 여사는 1년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던 얼굴에 살이 올랐고 창백하던 피부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꺼져 있던 눈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차 더 드릴래요? 그래, 따라줘라. 지우가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재벌가 영애였습니다. 1년 전 반지하에서 맨발로 도망쳐 나오던 그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죠. 지우야, 점심때 뭐 해줄 거야?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내가 해주는 건 다 맛있어. 아무거나. 신 여사가 웃었습니다. 1년 만에 밥맛이 돌아온 뒤로 신 여사는 하루 세 끼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해주는 밥이라면 새 공기도 뚝딱이었죠. 우리 지우 요리 솜씨는 날 닮았어. 내가 젊었을 때 요리를 꽤 했거든. 어머니 닮은 거예요? 전 아버지 닮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라면도 못 끓여. 다 나한테 배운 거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평범한 모녀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두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에 바둑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별이와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7살이 된 별이가 제법 진지한 얼굴로 돌을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두면 돼요? 어디 보자. 오호, 우리 손녀 천재 아니야? 이 수를 어떻게 알았어? 할아버지가 가르쳐줬잖아요. 내가 언제? 어제요. 할아버지가 자다가 혼잣말로 이렇게 두면 이긴다 그랬어요. 최 회장이 허허 웃었습니다. 손녀 바보가 따로 없었습니다. 평생 엄격하기만 하던 재벌 총수가 손녀 앞에서는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별이가 천재야. 장래에 바둑 기사해도 되겠다. 싫어요. 별이는 바이올린 할 거예요. 바이올린? 그것도 좋지. 할머니가 옛날에 바이올린 엄청 잘 켰거든. 알아요. 할머니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며칠 뒤 평창동 저택에서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우 복지재단 개소식이었습니다. 지우가 설립한 재단으로 미혼모와 고아들을 돕기 위한 곳이었죠. 저택 정원에 하객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지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자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객석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용기가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우 복지재단 이사장 최지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고아로 살았습니다. 기댈 곳 없이, 손 내밀어 줄 사람 없이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힘들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문을 열어준다면, 누군가 저를 받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30년을 꿈꿨습니다.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밤 제가 문을 두드렸을 때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제 어머니였습니다. 지우가 객석의 신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 여사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요. 그 작은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요. 지우가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재단은 저처럼 기댈 곳 없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미혼모에게, 고아에게, 세상에 혼자라고 느끼는 모든 분들에게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개소식이 끝나고 작은 파티가 이어졌습니다. 파티장 한가운데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특별 공연이 있겠습니다. 최지우 이사장님의 딸 별이 양과 어머니 신현자 여사님의 합주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신 여사가 젊은 시절 바이올린 전공이었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30년째 악기를 손에 대지 않았다는 것도 모두 알고 있었죠. 무대 위로 별이가 올라왔습니다. 작은 손에 바이올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 여사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건반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딸을 잃고 나서 음악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아노를 치면 딸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그래서 악기를 봉인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신 여사가 건반을 눌렀습니다. 은은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별이가 활을 올렸습니다. 바이올린 소리가 피아노와 어우러졌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객석에서 지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회장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3대가 음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별이가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최 회장, 신 여사, 지우, 별이 네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했습니다. 지우와 신 여사의 목에 걸린 쌍둥이 진주 목걸이가 나란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헤어졌던 두 조각이 다시 만난 것처럼요. 한편 서울 외곽의 교도소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강태호가 작업장에서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그는 낡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별이 사진이었습니다. 내가 미쳤었지.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민상무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기, 횡령, 증거인멸, 무고. 죄목이 줄줄이 붙어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판이었죠. 지우는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했습니다. 미워하느라 내 인생 낭비 안 할 거예요. 지우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앞만 볼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별이. 제게는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신 여사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게 맞아. 이제 우리만 보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뒤 어느 콘서트홀에서 바이올린 콩쿠르가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 16살이 된 별이가 서 있었습니다. 단아한 드레스를 입고 바이올린을 든 모습이 영락없는 연주자였습니다. 객석에서 지우, 신 여사, 최 회장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여 별이의 연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활을 올렸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율이 콘서트홀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음악이 3대를 이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신 여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을 돌아 다시 만났습니다. 찢어진 상처는 사랑으로 아물었고 끊어진 인연은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의 가족이 바로 그 기적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